토론자께서 전반부 마지막에 토론을 해주셨고 후반부는 우선 토론자들의 토론에 대해서 두 분 발제자들께서 먼저 이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답변 후에는 토론자, 발제자와 토론자 상호 간에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미연 동지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조체육동지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토론문 보내주신 걸 보고 갑자기 또 우리 사회비대오 추진위원회하고 헬조 소재역 추진위원회가 당면 혁명성격 논쟁하게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가도제 요구를 말씀드릴 때는 당면 혁명성격이 어떤 거다 이걸 논의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한번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의견이 그런 틀에서 다 나오고 계셔서 하나하나의 부분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간단한 것부터 좀 사실관계부터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발제문을 처음 보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주한미군 철수나 한반도에서 그런 미국이 패권을 제국주의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원래 가도제 요구를 보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 사회주의 혁명으로 가기 전에 민족해방까지 얘기를 안 한다. 그 부분은 이미 말씀드렸다. 가도제 요구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항목에 주한미군 철수 승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 핵심으로 들어가려면 어떤 과제를 설정할 때 당면 변혁의 성격이 뭐냐, 이게 뚜렷하게 나와야 요구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그 혁명의 성격에 따라서 각각의 세력에 대한 정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의 사회주의 운동이나 혁명운동에서 혁명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회 경제적 성격, 혁명의 사회 경제적 성격에 따라서 부자혁명이냐 사회주의 혁명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을 벗어나는 어떤 혁명 구분법은 없습니다. 부자혁명은 뭐냐, 당면 변혁의 성격이 뭐냐면 자본주의 발전조차도 가로막는 봉건적인 생산 관계나 그 유제 잔재들이 너무 많아서 우선 이것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 역사적 발전 단계가 그걸 해결해야 된다 해서 부자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혁명은 뭐냐, 이미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을 해서 생산의 사회화가 이제 고도로 진행이 되죠. 그리고 그런데 여전히 이제 생산가는 산적 소유가 돼서 너무 국가도 이제 자본과 국가가 유지되니까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한다.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것이고요. 이제 자본과 국가에 반대해서 하는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딱 크게 역사적으로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되고, 저희가 가도제 요구를 얘기할 때는 당면 변혁 성격을 사회주의로 규정하고 그 사회주의적 과제를 접근해가는 가도적인 요구들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조재욱 동지의 의견을 이제 쭉 보고 제가 헬조선 변혁위원회에서 나온 그 의견들을 몇 년 전부터 좀 본 게 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조재욱 동지도 그렇고 이제 헬조선 변혁 추진위 동지들은 이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은 아니다, 민주주의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민주주의 혁명이 또 뭐냐? 민주주의적 투쟁을 한다는데 그것도 다양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1905년도 이때 민주주의 혁명 한다고 했을 때는 부르주아혁명 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신 임시혁명 정부도 이제 부르주아혁명하기 위해서 하고 노동자 국민의 민주주의 독재도
부자혁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민주주의 주장할 때 과도적인 요구로서 민주주의 주장도 해요. 그런데 그때는 그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높은 차원의 규정이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으로 가는 과도적 혁명으로서 민주주의 혁명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적 동지는 사회 경제적 성격으로 당면 변형 성격 규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오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가 진짜 민주주의 혁명으로 아까 러시아 혁명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부주의 혁명을 해야 되는 단계라고 보면 지금 과제가 뭐냐면 자본주의가 발달을 안 해서 자본주의조차 발전을 왜곡하고 노동자와 자본가 계급의 투쟁이 전면적으로 발전을 못하기 때문에 부주의 혁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크게 이렇게 뭐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은 지금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한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대립이 주된 계급 대립된 사회예요, 이미. 그래서 따라서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국의 GDP가 전 세계 10위예요. 그 뭐냐면 GDP 규모가 전 세계에서 10등하는 나라예요. 10등하는 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하면 어느 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합니까? 러시아 혁명이 17년에 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그 사회주의 혁명이었는데 그때 러시아보다 지금 한국은 자본주의가 엄청 발전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당면 혁명의 성격을 사회주의 혁명으로 규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급진주의 민주주의 혁명은 오히려 과학적 토대가 없는 주장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하니까 사회주의 혁명에 맞는 어떤 주장들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 단계를 설정하게 된다는 거죠. 민주주의 혁명 단계를 먼저, 민주주의 혁명을 먼저 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해야 된다는데 왜 굳이 사회주의 혁명을 하지 말고 민주주의 혁명을 해야 될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른 나라도 많아요.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이제 공산당들이 단계론에 빠져가지고 자꾸 사회주의 혁명 얘기를 안 하고 나중에 지금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공산당이 민주변혁 한다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냐면 이제 단계로 설정을 해가지고 당면 과제를 오히려 낮춰버리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단지 뭐 과제 설정의 문제가 아니라 투쟁을 할 때 누가 주로 투쟁 대상인가가 분명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당연히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론 뭐 수구 세력과 자유주의 세력을 같이 보는 건 아니지만 양쪽 다 지금 투쟁 대상이라고 본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싸우려면 정권을 갖고 있는 세력하고 싸워야지 정권에 쫓겨난 사람하고 주로 싸워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수구 세력을 주로 투쟁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포함한 자본가 세력 전체를 갖고 투쟁 대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급진민주주의 혁명을 규정하면 이게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이제 갈팡질팡하게 나오게 돼요. 그게 뭐냐? 그럼 누가 주로 투쟁 대상이냐? 그러니까 자꾸만 지금 문재인 정권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게 수구 세력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낡은 체제가 엄청 많죠. 뭐 재벌도 있고 하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잘못된 정책으로 나와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뭐 글에는 안 나타있지만 헬레손 변혁 추진이 동지들이 문재인 정권 초기에는 동맹 세력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규정을 글에도 있듯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폭적인 동맹 세력으로 본 건 아니고 동맹도 하면서 뭐 서로 간에 투쟁도 하는 그런 관계인데 사실 한 3년, 2, 3년 후에는 이제 이거를 변경을 하셨죠. 변경을 하셨는데 초반에 문재인 정권 초반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결정적으로 문재인 정권과 선을 긋지 못했다.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이 주제가 당면 변형 성격 가지고 하는 토론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주로 오늘 얘기하고는 좀 적절하진 않은데 워낙 깔려있는 그 배경이 그러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이제 조합지적 실천이 이제 문제다. 저는 이 지적으로 뭐 굉장히 적절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 받아주려고 투쟁을 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할 때 사실 처음에 좀 약간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4개 단체만 제가 알면 뭐 토론자가 되겠다 그러는데 달리 좀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해서 보통 이제 요새 보면 뭐 사회주의 정당을 자처하는 그런 동지들이 어떻게 참여를 좀 못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감성이 이렇게 떨어질까라는 생각이 드냐면 바로 그 조합주의적 실천을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뭐 기관지나 이런 쪽에서는 가끔가다 사회주의 얘기도 하고 자본주의가 어떻다고 하는데 실제하는 행동 거의 민주노총에서 하는 사업에 약간 작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거 토론회 해야 될 절박성이 잘 안 느껴지는 거죠. 대체적인 활동은 굉장히 뭐 본인들은 사회주의적인 그 정당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또 당면가들도 사회주의라고 얘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실천은 거의 조합 활동이나 사회주의 정치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조태욱 군주가 지적하시는 부분이 뭐 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도조 요구가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정열적으로 핵심이 뭐냐? 사실 이런 부분은 뭐 제가 볼 때 핵심이 있는 거죠. 그냥 쭉 관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회주의는 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회주의 혁명활동들이 잘 안 될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나고 나서 보면 워낙 어감이 세고 또 사회주의 혁명적 전통이 단절이 돼서 이게 잘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고 이데올로기가 너무 늘어나서 활동하신 동지들도 훌륭하신 동지들도 투쟁하다 보면 노동운동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회주의자가 되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는 근데 우리나라는 뭔가 사회주의로 가면 이거 뭐 이상하게 또 내가 너무 외통수로 가는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스스로 경계심이 딱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런 부분은 같이 오래 활동하신 분들 중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지배가 되고 있어요. 지배계급이. 정말 이런 우리나라처럼 정말 이게 빈부격차가 커지고 요새처럼 주가 올라가고 뭐 부동산 폭등하고 보면 그 사람들이 이게 체제가 문제다. 자본 체제가 문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게 깔려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러면 이때 단체들이나 활동가들이 이걸 깨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단체나 활동가들조차도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노총 그냥 해서 무슨 뭐 제기되는 과제 가지고 그거 따라가면서 굉장히 자파연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고 바로 사회주의, 자본주의 문제를 갖고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배치의 순서가 완전히 주요 맨 앞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뒤에가 있는 것 주장들은 이제 거의 순서가 뒤로 밀리는 건 아니고 그래도 앞에 일자리 문제나 은행과 기관산업의 사회나 토지국유화 이런 부분들이 앞에 들어갔을 때는 근본적인 자본주의 질서 중에 핵심되는 부분을 치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오히려 맨 마지막에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노동자 정부가 들어갔는데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앞에 돌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노동자 정부가 맨 뒤에 들어간 것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핵심 과제가 노동자 정부 수립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정부가 이게 뭐냐? 이게 말 그대로 노동자 정부죠. 근데 뭐 노동자 국가,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이제 말을 돌려서 약간 좀 거짓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노동자 정부인데 노동자 정부는 뭐 제가 처음 주장한 건 아니고
20세기에 보면 뭐 유럽에서 혁명정부의 노동자 정부라는 구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때 노동자 정부라고 하는 것이 뭐 예를 들면 유럽에서 할 때 이게 러시아 혁명에서 나타난 시월혁명에서 나타난 노동자 국가를 반드시 의미하는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는 정세적인 부분이 있어서 약간 이제 통일연선 측면에서 그 당시엔 공산주의자들하고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상당히 사이가 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정부를 쓸 때 쓸 수 있는 용어로 노동자 정부 뭐 이런 용어도 썼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거냐?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 노동자 국가와 같은 그런 것을 상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럼 우리가 최대강령을 얘기해야지 왜 가도적 요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좀 있고 근데 이것이 저는 노동자 농민의 민주주의 독재나 뭐 1905년도 러시아에서 나왔던 구호하고는 완전 다르다. 그때 노동자 농민의 뭐 민주주의 독재 뭐 임시혁명 정부는 아마 뭐 그 앞에 용어 없어도 그때 그 배경은 뭐냐 부르주아 혁명을 하기 위한 국가예요. 그래서 좀 마무리를 좀 하면 질문인지 그 초점이 맨 마지막에 좀 있어서 광해의 의미가 그리고 민중 정권 아니냐? 민중 정권이 있을 죠.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노동자 정부가 아닌 민중 정권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주도하는 민중 정권 이 정도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좀 밝히는 그런 요구를 가도적 요구로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길어졌어요. 오늘 뭐 갑자기 혁명 성격까지 얘기를 해서 한겨울 동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이시고 또 청년 사회자 모임에서 청년 요구안을 갖고 투쟁을 하셨기 때문에 가도적 요구를 가지고 투쟁할 때 주변에서 나타나는 반응에 대해서 이미 좀 경험들이 있으셔가지고 좀 가능성이 좀 높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보다는 마지막에 있었던 가도적 요구안의 힘을 강조하셨는데 저는 이걸 실제로 옆에 있는 분들한테 평범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도적 요구를 가지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청년들 경우에 정말 이게 뭐 방공이력이나 이런 게 찌들고 이런 게 아니면 이거 되게 좋은 거 아니냐? 네? 이거 좋은 건데 해야지 이렇게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한동지가 다른 일정 때문에 뭐 가시기 전에 교육이 좀 있었는데 그때 이거 가도적 요구하고 이런 거 갖고 하면 너무 좋아서 이거 사회주의 구제할 필요 있냐 이런 얘기도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거를 뭐 아주 편견을 갖고서 이 얘기를 하면 얼마나 위험하고 뭐 우리나라 체제하고 어떻게 부딪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주변의 그 젊은 동지들하고 같이 얘기할 때 이것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당장 서로 간에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에 이제 요구들 들고 거리에 나선다. 이거 환영동지 너무 좋습니다. 거리에 올해 많이 나가가지고 코로나든지 물러나고 보면 이런 요구 가지고 싸우면서 좀 조금 지금까지의 활동처럼 이렇게 조합주의에 찌들어서 거의 상상력을 민중들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없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요구를 가지고 같이 투쟁을 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박준기 동지 뭐 추가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 이렇게 두 분 발제자들의 토론자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혹시 뭐 질문 있어요? 예, 몇 가지 우리 송주환 동지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생산력 수준에서 세계 10위권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원하면 어디서 하겠는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2중, 3중의 모순이 중첩되어 있는 그런 사회이고 국가입니다. 그리고 세계 1위라고 하는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세계 1위 국가라고 하는 1위 패권 국가라고 하는 미국도 민주주의 혁명이 필요하다.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 혁명이 필요하다. 그 단계를 거쳐서 사회주의 혁명으로 가야 된다. 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유럽은 좀 다릅니다. 유럽은 민주주의 역사가 다르니까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민주주의 혁명, 낮은 단계 민주주의 혁명이 1905년 혁명과 1917년 2월 혁명도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지만 이중 권력의 형태라고 봅니다. 거기에 참가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바로 10월 혁명이 그럼 뭐냐? 10월 혁명이 바로 노동자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를 실현한 게 바로 10월 혁명이다. 민주주의 혁명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사회주의 이후에 사회주의적 조치들 혁명적 과정을 거치면 20년대 말인가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환이 된 것이고 실제 10월 혁명도 내년은 민주주의 혁명으로 봤다. 그리고 그것을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이 주도하는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라고 표현을 했고요. 저희는 지금 별자 동지께서 그것과 동일하게 해야 되느냐 해서 저희는 노동자 농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노동자 민중의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민중 정권을 통하지 않고 민중 권력의 수집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혁명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헬조선 변혁추진위원회가 문재인 정권과 동맹 세력으로 있었지 않았냐 하는데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권 출범한 직후부터 이 민주주의 혁명의 과제를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경북에서 대구 경북에서 지역 조직을 출범했고 쭉 이어서 수도권, 그다음에 강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그 기본은 계급 독자성을 유지한다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자유주의 정권, 자유주의 세력까지는 안 된다라고 이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과 동맹 세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사실. 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토론 시간은 아니고 질문하는 시간인데 이게 좀 잠깐만요. 예. 혹시 황정원 동지 다른 질문하실 거 있나요? 예. 그러면 다시 그래서 제가 소재 토론을 하는데 시간도 있고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하고 계속 이게 말이 또 연결되면 그냥 소재 토론 넘어가는 거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주관주의적으로 혁명성격 구조화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무슨 민주주의 혁명 단계예요. 민주주의 구조화 혁명이 벌써 20몇 세기 전에 끝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용어를 쓸 때 그냥 사회주의 혁명을 하는데 민주주의적 혁명을 과도적으로 하자 그러면 얘기가 돼요. 근데 별도로 무슨 민주주의 혁명 단계가 있고 사회주의 혁명은 사실 보내주신 글에 보면 자유피해주의다, 사회주의 혁명 주장하면 자유피해주의다 이렇게 하는 꽃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아니 사회주의 혁명을 하면 이게 무슨 자유피해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아야 되나 그게 좀 제가 볼 때는 주관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뒤에 러시아 관련된 부분은 정확하지가 않은 규정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레닌은 2월 혁명이 부자 혁명으로 갔죠. 근데 이제 이중 권력이 되니까 혁명을 계속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가자 그래가지고 노동자 빈민의 독재를 한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혁명을 주장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거는 제가 이제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제가 이게 해외에서 변혁 신의 동지들이 문재인 정권을 동맹세력으로 봤다 해가지고 이거 정말 모욕적인 얘기를 나중에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글이 있어요. 글이 있는데 그 중에 동맹의 측면도 있고 투쟁의 측면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민주노총과 문재인 정권과의 부분에서는 그런 표현이 있어서 저는 이제 전표적인 동맹 세력으로 규정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구 세력과 적폐 세력과 싸울 때는 동맹의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측면은 또 자유지수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바로 이렇게 당면 변형 성격을 정확히 규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예봉을 맞춰야 될 때 그 예봉을 못 맞췄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오늘 토론회에서 사실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인데 제가 좀 그 글을 인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시간 관계상 저는 뭐 이 정도 하고 그냥 손짓으로 들어가는 게 있지 않을까. 네. 한번 말씀 1분 이내로 잠깐 말씀을 하시겠으면 조금 하셔도 됩니다. 말씀. 잠깐 꼬리를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일단 어느 정도 여러분 지금 혁명사부터 뭐 많이 계속 듣고 계신데요. 오늘 주제로 다시 좀 돌아와서 지금 소주제 토론을 한 3가지 정도 주제에 관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제기했던 16가지의 그 소주제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 과도적인 요구에 어떤 의의가 있고 필요성이 있는지 성대현 동지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더 지금 나왔던 요 맥락에서 조금 보충을 먼저 성대현 동지께서 해주시고 제가 뭐 이미 말씀을 드려서 근데 이제 조태욱 동지께 이제 이런 부분을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측면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도적 요구는 사회주의 혁명 단계에서의 가도적 요구라고 하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사회주의 추진위원회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위한 선전, 선동, 투쟁 이걸 해야 된다. 당면 현재 그냥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뭐 지금 저희들이 하는 활동이라는 걸 보면 이제 매체를 통해서 사회주의에 대한 어떤 선전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뭐 매체에서는 선전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땐 또 선동적인 글도 많고 또 투쟁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역량 부족 때문에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대중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사회주의 혁명 단계고 자본주의 모순이 격심한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대중들이 의식이 눌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회주의로 가기 전 어떤 단계가 아니라 과도적인 요구를 내걸어서 그 제약되어 있는 것을 풀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제출한 요구가 급진민주주의적인 혁명 단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거의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거는 일단 급진민주주의 혁명을 해놓고 이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도 달라지고 또 이렇게 조건이 달라지고 그때부터 사회주의 활동을 본격화하자는 게 아니고 이미 지금부터 사회주의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대중들에게 절박한 요구와 사회주의 요구 사이의 그 간격을 어떻게든 실천적으로 메꾸는 요구로서 과도적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지금 가셨는데 대한항공에 계신 동지가 있을 때 보면 뭐 국야 얘기하면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회주의 아니냐 이거. 그러면 그때 오히려 좀 정면 돌파할 필요가 있다. 이거 사회주의는 아닌데 사회주의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게 잠깐만 이걸 사회주의라고 생각하면 사회주의 정말 가야 된다. 이렇게 풀고 나가자라고 하는 취지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마 조태욱 동지의 경우에는 그런 거는 좀 너무 조급한 거고 당장 뭐 정말 우리나라의 그 역사가 오래된 수구 세력들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이나 뭐 파쇼적 잔재 이런 것부터 완전 청산하고 다음으로 가야 이게 되지 이거 우리나라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도적 요구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이제 이 글에 있는 대로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파악을 하실 때 좀 너무 이게 너무 나가는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민주주의 혁명에 대한 개념이 참 우리 노동운동 진영 내에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스도 공산당 선언에서
제가 여쭤봤는데 노동자혁명의 첫걸음이 프롤레타리아트를 지배계급으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레닌이 아주 구체적으로 사회주의 혁명 전 단계로서의 노동자 농민의 급진 민주주의 혁명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혁명으로 가는 말하자면 최소 강령의 혁명입니다. 그걸 명확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닌의 그 민주주의혁명론에 대해서 민주주의혁명과 사회민주주의의 두 가지 전술 거기 아주 풍부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을 생각합니다. 민주주의혁명 얘기하면 우리 노동운동 오래 했다는 동기들도 보면 민주주의혁명? 그거 부르주아 혁명 아니야? 이렇게 규정을 해들어갑니다. 하지만 공부를 해보면 레닌은 막스는 이미 민주주의에 대한 민주혁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중요한 단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가야 된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첫 번째 과도적 요구의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기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16개의 자료집 안에 있는 저희가 제시했던 요구 또는 그 이외에 혹시 저희가 더 추가해야 한다거나 현재 정세에서 아니면은 그 두 분 발제자께서 현재 정세에서 좀 더욱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실 분은 계세요? 예. 혹시 그 저희가 추가해야 될, 놓치고 있다거나 아니면 좀 더 중시해야 될 어떤 과도적 요구가 있을까 여쭤봅니다. 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정부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의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저희는 민중 권력을 어떻게 쟁취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결재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노동자 정부 수립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주제가 그렇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느낌이 지금 이 당면 변혁 성격에 계속 지금 같이 이렇게 계속 보고 계시거든요. 이 주제가 좀 다른 주제였어요. 일단 지금 뭐 답변으로 어떤 내용을 드릴 수는 없고 아마 그런 면에 대해서 그럼 저희가 뭐 따로 어떤 뭐 자리를 마련해 보든지 어쨌든 노동자는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던 걸로 그렇게 일단 제가 정리를 해놓고 지금 여기서 그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실질적으로 진전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래서 아까 제기했던 혁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것으로 받아안냐 안냐 차이가 결국 이거로는 사회주의를 얘기하면서 조합주의 실천이나 아니면 계량주의나 기회주의로 빠지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사실 뭐 저는 현재선 변혁 추진위 동지들하고 이제 앞으로 공동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이런 거 갖고 논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쓰는 용어들이 정말 과학적이지가 않은 용어를 계속 쓰고 계세요. 근데 먼저 혁명을 하거나 사회주의를 해야 된다는데 무슨 혁명을 해요? 사회혁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사회주의혁명 전에 따로 혁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혼동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냐면 근데 우리나라 지금 사회주의혁명 하자 그러면 정말 얼마나 대중들이 움직이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당면 변혁 성격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어떤 주체적 상태가 왜 이런 상태에 있는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깨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떤 혁명 단계로 설정하지 않고 민주주의 혁명 단계로 설정하고 그걸 과도적으로 좀 하자 그러면 그것도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실 때 보면 러시아 혁명 얘기하는데 러시아 혁명에서 레닌이 민주주의 혁명 하자고 그랬죠.
부자 민주주의 하자고 그런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게 혁명 역사, 운동에 혁명 역사가 있는데, 이미 혁명 운동사가 있는데, 부르주아적 성격이 있다라는 건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1분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척주들한테 그 두 분만 얘기하고 하시면 네, 1분만 마지막으로 지금 정리해 주시고요. 한 30초. 그럼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를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 요구들이라고 하면, 이 요구들을 이 취지는 뭐냐면, 이 요구들을 조금 준비했다가 나중에 쓰자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좀 당장 다 요걸 갖고 투쟁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일자리, 은행기관 산업의 사회화, 토지국유화, 이거는 지금 현재의 현안 문제와 그대로 연결돼 있어요. 일자리 문제는 지금 정말 절박한 문제죠. 해고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지금 20년 동안 청년들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이거 굉장히 절박한 요구라는 거죠. 은행기관 산업의 사회화도 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산업은 파산 상태가 됐고, 지금 아니듯 하지만 자동차도 이렇게 계속 가는 파산이죠. 등등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토지국유화는 정말 이번 선거 때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할 때 가장 커다란 쟁점이 토지 주택 문제가 될 텐데, 사회주의 진보 세력이 당장 이걸 가지고 해야 된다. 생태 여성 이런 부분들은 또 하나가, 그러니까 좌파나 진보 세력이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중들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죠. 생태 여성 문제는 여성주의자들이나 환경운동에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강조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하마노 평화체제의 구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런 노동자 정부 수립 이런 걸 가지고 저는 앞으로 집회가 있고 하면 사회주의자들이 이 핵심 구호를 다 피켓이나 현수막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서 그냥 대중들하고 같이 나가서 선동하고 해야 된다라는 단계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 근데 이제 숫자가 작죠. 숫자가 작더라도 이렇게 가야, 제가 볼 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제 한계가 드러나고 수구 세력은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저게 무슨 대안들이 됐으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치고 나가서 핵심적인 요구로, 여기는 뭐 하는 데다. 옛날에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 사회주의가 뭐 하는 거냐? 토지개혁, 그다음에 무상교육, 이런 것들을 하잖아. 다 가나에도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핵심 구호를 만들어서 대중적으로 접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택도 3분 드릴게요. 시작은 어떻게 하셨는데 과도적 요구, 이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셨는지만 좀 이쪽으로 강조해서 좀 마무리해 주시면, 그 다음에 청주 질의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토론자로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각 조직에서 당면 과제, 사업 과제, 주요한 사업 과제로서 어떤 것을 실현해야 되는가, 구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발제문에 저기는 16개, 우리는 더 많습니다. 24개 정도 되는데, 다 변혁을 추구하는, 혁명을 추구하는 단위들은 다 이런 유사한 그 요구들을 당면 과제로서 논의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구체적으로 여기 처음부터 볼까요? 좀 간략하게. 일자리라든가 안정적 일자리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것을 사회보장적 요구로 전면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건 당연히. 그런데 이것을 그냥 요구로만 해서는 안 된다. 민중권력 쟁취와 함께 가야 된다라는 요구로 가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산업 사회화, 국유화, 노동자 통제, 여기 관련해서는
노동자 통제나 사회적 통제 플러스 이것을 그러면서도 국가자본주의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비영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소유, 여기 몰수만 있고 분배는 없어요. 그래서 분배는 뭐 저렴하게 저렴한 임대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이것도 좀 객관적인 상황, 역관계 속에서 규정이 될 텐데, 이것을 무상 몰수, 무상 분배할 것이냐. 근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의 주택 역량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저렴한 아주 유상 몰수, 무상 분배 이것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대학 지속사비 포함하여 고등교육까지 전면 무상인데 이거를 그러면 현재 사립대학을 그대로 두고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학의 문제가 아주 지금 엄청 뿌리가 깊고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립대학은 다 국공립화 시키고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 온갖 차별을 철폐하고 그다음에 중대재해를 근절시키고 산업재해를 대폭 축소시키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농민 문제도 지금 인도에서 2억 5천만 명이 시위에 나서고 지금 대단한데 농민 문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책임지고 최저 생산 가격을 보장하고 유통까지도 이게 민영 기업이나 민영 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도 국가가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문제도 저렴한 임대료를 보장하기 위해서 민중 권력이 주체가 돼서 이걸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쇼적인 모든 국가기구 해체시켜야 된다. 구정원, 보안사, 군안보지원사죠. 그다음에 폭력 경찰, 정치 검찰, 수구 사법, 친재벌, 친자본 사법을 민중 사법으로 전환시키는 문제라든가 그것도 다 민중 권력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한반도 평화체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유주의 정권 가지고 친미 자유주의 정권 가지고는 남북 대결 구도를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민중 권력 자주적인 민중 권력을 통해서만 한반도 문제는 풀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 주제가 공동 실천의 가능성입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사회주의 대우 추진위원회가 있고 헬조선 변혁 추진위원회도 있고 청년사회주의자가 있는데 저희 과도적 요구를 보시고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오늘부터 황정원 님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사회주의 모임도 청년 요구와로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철폐하고 이제 공공기관 직접 고용이라든지 아까 여기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듯이 이제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들 확대하자 이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제가 생각이 그래서 저희 작년에 이제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에서 포럼을 했었을 때도 얘기가 이제 비슷하게 나왔던 것이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뿐만 아니라 중장년 사회주의자 모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자본주의 체제에서 겪는 문제들이 사실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같은 주제들을 예를 들어서 주거 문제라든지 혹은 이제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선전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이 더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보조교육님께서도 이제 공동 실천의 어떤 가능성?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까 지금? 토론은 마무리 단계고요. 네. 일단 저희 청중들한테 질문을 해봐요. 예.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노동자 정부 수립이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노동자 정부 수립이 됐든 민중 권력이 민중 정권이 됐든 혁명을 통하지 않고 안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운동 진영의 기저질환으로 조합주의와 경제주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 경제투쟁에 매몰돼서 과거에 물론 전국적인 전선체들이 있었지만 대다수가 보면 생존권적 문제 차원에 머물러 있는 전선체 아니면 경제투쟁 정도에 머물러 있는 전선체였습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을 바꾸는데 혁명을 하는데 정치 투쟁 없이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 투쟁을 전면적으로 함께할 그런 전선체가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도적으로 헬조선 변혁에서 이미 실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치 투쟁을 아까 문재인 정권부터 해서 재벌 문제라든가 미국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온갖 것은 다 첨예하게 있는 정치 문제를 전면에 걸고 함께 투쟁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전 전체를 함께 공동 실천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먼저. 예, 저도 이제 황종원 동지도 방금 이제 주거 문제나 일자리 같은 부분에서 같이 선전전을 맡기는 실천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들 중에서 예를 들어 이제 일자리 문제에서 비정규직 철폐라든지 저희 비정규직 철폐에 있어서 국민투표에 뭐를 붙여보자 이런 제안도 하기도 했고 토지 국유화 이런 것도 과도적으로 제안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슈화를 하기 위해서 진짜 이거 한번 국민투표에 붙여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이슈화 사회 전체의 이 문제를 이슈화하고 토지 국유화 이런 거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슈화를 하는 실천들 이런 실천들은 공동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좀 있지 않을까 그러면 더 좀 힘이 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네, 과도적 요구를 제기하고 투자하자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를 실현하자 하기 위한 과도적 형태로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토론을 해보면 헬조선 변혁추진위원회 동지들이 어떤 전략관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제가 이렇게 접한 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접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당연 변혁 성격이나 아니면 계급들에 대한 정책 이런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요구를 내걸고 투쟁할 때 그 전망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측면이 많죠. 오히려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사회주의혁명의 과도적 형태로 우리가 제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면밀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수위는 사회대우추진위원회에서 나온 주장이 더 높더라고요. 조금 아까도 보면 몰수 이런 부분에서도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중요한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대우추진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투쟁 전선을 사회주의 투쟁 전선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건데 이때 헬조선 동지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적극적으로 좀 모색을 해야 되겠다. 해석하는 게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다음 단계를 어떻게 가는 그런 부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또 많이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만 헬조선 변혁추진위원회 동지들이 조합제를 극복하고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계속 가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또 분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여기 토론자들 그리고 발제자분들께 혹시 그리고 과도적 요구 자료 중에 있는 요구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조태욱 동지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과도적 요구 중에 생태 문제에 관한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태욱 동지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 첨단 출신입니다. 근데 이게 자본주의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도시화되고 집중화되고 하면서 생태가 파괴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기후 위기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자본주의를 그대로 두고서는 이 생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입장과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영환이라고 하고요. 과도적 요구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노동자 정부의 수립이 있는데, 노동자 정부 수립이 빠지는 과도적 요구는 아무 의미 갖지 못하고, 실제로 자본가들과 제국주의 세력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충돌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자 정부를 수립을 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같이 내걸고 투쟁을 해야 이런 과도적 요구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주장으로 저는 받아들여야 되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실천적 이해에 보면은 어떤 형식으로 노동자 정보를 수립하는가, 투쟁 발전 과정에서 부추겨야 되는 문제고, 또 강조해야 될 점에서 보시면은 어떤 공장위원회나 현장위원회, 명칭이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겠지만 어떤 형태든지 이런 자주적 조직이 노동자 정부의 기초가 되어서 노동자들의 어떤 자주적 투쟁으로 노동자 정부가 설립이 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되는 점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어떤 이런 사실 용어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 어떤 현장 분해라든지 어떤 파업위원회, 공장위원회, 러시아처럼 소비에트라든지 어떤 식이 되었든지 어떤 그런 노동자들의 어떤 자주적인 기관이 노동자 정부 수립에 있어서 어떤 기초를 쌓아서 어떤 대안적인 어떤 정부 형태 이런 것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입법부나 사법부, 국회나 청와대 이런 것을 극복을 하고 어떤 대안적인 정부로서 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혹은 이런 현장 투쟁 분해들 어떤 공정위원회 이런 것들이 어떤 기초가 되어서 어떤 기존에 있는 어떤 입법부라든지 어떤 청와대 행정부 이런 것을 장악해서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한다는 인식이신지, 이런 게 좀 질문사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부분은 사실 과도적 요구의 취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노동자가 국가 권력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제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형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기서 고민해서 제출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경로로 그렇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정세의 전개가 나타날 것 같아요. 다만 확실히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국가라고 하면 국가는 되게 좀 신기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노동자 국가라고 하는 것도 노동자들이 자기를 스스로 지배세력으로 조직하는 거거든요. 이게 국가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갑자기 국가가 있어서 그걸 인수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실제 노동자들 자체가 현장이나 지역에 이런 데에서 거의 스스로가 자주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이런 걸 못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선거 때 한번 표가 나오지도 않죠. 표가 나와서 한번 집권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허약하죠. 그리고 사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자만과 정권이잖아요. 자만과 정권인데도 뭐 정권을 잡아놓고 그래서 검찰 하나를 갖다가 그걸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국가기구는 옛날에 국가기구가 그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이제 문재인 정권 자만과 정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촛불 집회 때 그 정신을 갖고 뭐 했다고 그러면 민중들이 계속 거리에 나오게 했어야죠. 거리에 나와서 오히려 뭐 조직들이 많이 생기게 해야죠. 별의별 조직들이 다 생기게. 근데 그런 건 이렇게 눌러놓고 어떻게 한 거예요? 제일 좋은 게 검찰 동원해가지고 양승태도 계속 지키고 사실 윤석열이가 그 박근혜도 그렇고 뭐 박근혜는 이제 검찰총장 되기 전이지만 뭐 하여튼 나중에 뭐 이명박도 윤석열이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옛날 국가기구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뭐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탁 틀어지니까 뭐 거의 좀 무력화된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다른 노동자들이 경우에는 이제 바로 현장에서 나타나는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공장위원회나 뭐 아까 이제 파업위원회도 될 수가 있고요. 저는 우리가 너무 상상력이 이제 눌려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형태의 운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도 뭐 87년도 노동자들이 뭐 투쟁할 때도 그 점은 엄청나게 눌려 있지만 터지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되셨습니까? 예. 혹시 다른 질문이나 뭐 의견? 질문인 거죠, 지금? 아니, 같이. 이게 관점문에 최소방면과 최대방면 사이에 과도방면을 설정했다. 그것은 그 일상적인 투쟁 과정에서 사회주의적인 실천으로 나오는 여기서 포함하고 얘기를 주는 거다. 이 기본에 동의합니다. 기본에 동의하고 그런데 지금은 선전의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선동과 투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있고 일단 그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런 토론을 잡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방금 조금 전에 호텔 조선분의 수준위원회에서 말씀했듯이 이런 공장은 거기서는 24개인데 여기서는 16개고 대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조직들은 비슷비슷한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듯이. 조금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가도환경 설정하고 변화 그 내용도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단체들은 대체로 비슷한 방향들을 가도환경들을 가지고 있고 문제는 방금 이게 이제는 선전 단계가 아니라 선동 투쟁으로 나가야 된다. 그럼 같이 할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조직. 그리고 방금 학과에서 현지조선 교육 추진위도 상당히 동의한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동의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런 이것을 좀 더 이 사회주의를 추진하고자 하는 조직들이 여러 개 많이 있잖아요. 지금 비력당 당원인데 어쨌든 간에 비력당도 지금 여기서는 각 주제별로 토론을 하고 그리고 틀을 만들고 이게 하나 주제고 대선 후보를 내고 그리고 이 토대를 해서 당을 만든다. 노동당하고 노예도하고 노인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앞으로 그 구체적인 조직에서 어떻게 투쟁을 할 건가 이걸 앞으로 가져겠지만 저는 뭐 오늘 다 토론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내부적으로 숙고하거나 잡힌 게 있는지 그 지점을 좀 실험을 어떻게 했는가 이걸 좀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한 분 한 분께서 뭐 이렇게 답하시지
듣지 않고 맨 끝에 이제 최후 발언하실 때 그 중에 하나로 잠깐 넣어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굉장히 진지하게 질문을 하시겠어요? 조직적까지를 얘기해서 아니 저는 하죠. 먼저 좀 해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정영관 동지 선배님께서 어떤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의지와 희망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저도 뭐 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그냥 다 모이고 뭘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를 너무 한 20년 동안 경험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토론회를 하는 것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걸 극복해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없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그런데 사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조직들이 우리 조태우 동지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주의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조합주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게 절박하게 안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좀 극복을 해야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극복이 안 된 상태에서 모여서 저는 만약 대통령 후보를 낸다 그러면 대통령 후보 내는 거는 그동안 많이 하지 않았냐 이미 무슨 사회당 해봤고 저번에 지금 김소연 동지도 한번 나와봤고 나와봤고 그러면은 좀 뭔가를 얘기를 하면 항상 또 의회주의 비판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무슨 대통령 후보를 내갖고 잘하고 하면 당이 생기고 이런 상당한 소리가 어딨냐는 거죠. 그게 녹화가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것도 좀 극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조태욱 동지하고 같이 이런 걸 해보자라고 했을 때는 세세한 부분이 달라도 지금 정세에서 어떤 정치 투쟁을 주목하지 않고서 이걸 어떻게 돌파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정영관 선배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좀 같이 모여서 아까 사회주의 추구단체는 거의 가도강령이 비슷하지 않냐. 그래서 가도강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가 무슨 가도강령이 있어요. 주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토지급여 정도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좀 올해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실천하면서 좀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정말로 찾아야 되는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먼저 모여서 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좀 저희 솔직한 의견입니다. 예, 마이크를 계속 건네주는데 저도 좀 발언권을 얻었는데 사실 금방 저는 의견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일단 저도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전체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사실 조태욱 동지가 이제 쓰신 토론문에서도 사회주의 선전은 가능한데 사회주의 선동은 왜 안 되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금방 정영관 동지께서도 사회주의 이제 선전의 시기에 넘어서 이제 선동으로 이제 가야 되고 투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 지금 인식 자체가 조금 부정확한 거 아닌가. 왜냐면 주제를 펴봅니다. 그래서 이제 과도적 요구를 하는 것과 동시에 사실은 거기서 이제 민중의 의식도 고양시키지만 사실은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 주체가 되고 또 형성이 돼야죠. 그러려면 사실 선전도 사실 강력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선전도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회주의적인 기본적인 내용도 형성이 되지 않는데 각 조직들 보면 사회주의 기본 학습조차도 제대로 안 하는 데가 많은데 이제 그게 선전은 되고 선동은 안 된다. 이거는 저는 기계적인 이론것 같고 그런 것이 같이 되면서 과도적 요구도 힘있게 또 전개돼야 그게 이제 과도적 요구라는 게 일종의 그런 과교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노동자들의 주체 상태를 높이 올리고 노동자들의 개혁투쟁 그리고 어떤 권력에 대한 의지를 고양시킨다는 건데 그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1분 안에. 두 마디 하셔도 돼요. 선전 단계에서 선동강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재개를 얘기한 게 아니고 이 발제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선동과 투쟁은 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조직을 해야 될 텐데 조직을 하려고 하면 그런 것보다 그리고 그 구상이 있느냐 좀 더 아까 여기 있는 분도 상당히 동의가 된다. 전선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고 뭐 다른 뭐 좀 더 큰 거 구상이 있느냐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본 거지 제가 주장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건 사실은 나중에 불필요한 논쟁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선전활동을 강화하고 근데 주체 역량 때문에 선동 투쟁이 적극화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선전하다가 그 선동 투쟁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동안에 이제 선전 위주로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선동도 하고 있죠. 투쟁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미약하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존의 선전 활동도 강화하고 선전 투쟁을 본격화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쓴 거죠. 무슨 어떤 선전을 하다가 이제 선동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게 뭐 조용한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조금 거의 같은 내용일 수 있는데 표현이 좀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도정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요구들은 알겠는데 그래서 혁명하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인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혁명을 통해서 이런 과도적 요구를 실현하자라고 저는 선동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런 그 혁명을 하려면 지금과 같은 조합주의나 경제투쟁 가지고 안 되니까 좀 정치투쟁 하는 것으로 집중해서 같이 하자라는 제안이고요. 그래서 그 정치투쟁은 뭐 외주의를 통하는 그거는 이미 검증이 됐다. 그래서 일단은 거리와 광장의 정치 투쟁을 통해서 민중 권력을 수립하는 것으로 경로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아직 우리 내부에서 그동안 정치 투쟁이 부재했다는 것에 대한 자기 성찰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것이. 80년대 이후부터 물론 특히 민주노총 만들어진 이후에는 거의 뭐 경제투쟁이나 조합주의가 그리고 현장 얘기하지만 현장은 실리주의에 포섭되기 가장 좋은 곳이 돼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설사 현장에 있더라도 동기들을 끌고 거리로 나오고 광장으로 나오는 것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현장 간다 그러면 뭐 대단한 거 하는 것으로 왜곡돼 있죠. 그래서 현실은 이렇게 특히나 대사업장 같은 경우 많이 포섭되어 있고 이게 우리 사회가 파시국가가 아니고 자본 독재국가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혁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혹시 다른 질문? 예. 네, 막스나 레닌 시대하고 우리 시대하고 많이 다른데 그래도 이제 그나마 많이 고민한 사람이 그 당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인 시기에는 이제 러시아 혁명 시기 기동정제 하지만 평상시에는 이제 진지전을 해야 되는데 진지전에서 가장 고민하는 게 이제 이행기 강령이 하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행기 강령에서 빼먹었던 게 뭐냐면은 노동자가 사회적 다수인데 사회 다수의 노동자가 소위 부르주아라는 그 적들도 인정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되면 당연히 노동자들이 집권해야 되는데 노동자가 집권하지 못하자는 노동자 민주주의가 관철되지 못하는 잘못된 제도들 이런 제도에 관한 것들이 소위 이제 그
전술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뭐 이데올로기에 관한 부분이면 학교에 관한 부분은 단순히 기본권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배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학교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래서 학교의 자본 소유를 이 최대한 억제하고, 종교나 자본이 학교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 다음에 언론기관에 대해서 저희 자본들이 하지 못하게 해서 일정한 언론 경우는 그 규모 이상은 이제 사적 소유를 언론을 금지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르주아 국가에서도 하는 거기 때문에 노동자 민주주의가 관철되지 못하는, 지들이 말하는, 부르주아들도 말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도 제대로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어떻든 이행기 강령에서도 하나의 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노동자 민주주의를 관철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런 잘못된 시스템을 고치는 거, 선거제도도 소선거구 양다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제대로 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관철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이행기 강령에서 고민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으세요? 조태국동지 발언할 때마다 추임새를 많이 내서 그래도 조태국동지께는 저 질문을 드리는 게 예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칭 세계 기록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 혁명사를 35분 만에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 저한테 한 40분 기회 주시면 친절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과도광령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전에서 선동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런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해서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객관적인 위기는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주체의 상태는 계속 개선되지 않는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지금 절박한 요구를부터 출발해서 궁극적인 요구인 사회주의 혹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롤레타 독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의식의 성장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과도적 강령은 의식의 발전의 방향 혹은 길을 안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강령은 여러 가지를 나열해 놓은 것이다. 정책이나 혹은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내용들을 나열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산물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98년도에 거제에서, 그때 실업극복 어쩌고 단체들이 많았잖아요. 아주머니들 한 50명 모아놓고 그때 교육을 했었는데요. 그때 민주노동당 시절이었으니까, 만들려고 할 때였으니까요. 제가 정치위원회에 있으면서 정강위원장님 모시고 있을 텐데, 그때 교육하고 의료에 관한 주제를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사람들한테 얘기한 건, 내 새끼 교육이 아니라 우리 새끼 교육이다. 영화에서 스파이더맨 봐라. 자기를 골탕 먹인 사람을 어떤 놈이 강도를 하고 도망가는 걸 그냥 방치했더니 나중에 그 강도가 자기 아저씨를 죽였다. 내 새끼만 잘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새끼들 교육을 책임져야 되니, 우리 새끼들 교육이니 결국 사회가 교육을 책임져야 되는 거고, 의료도 내 건강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건강이 악화되면 그것 또한 질병으로 우리 전체가 위기가 오니, 우리들의 의료는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 근데 모든 것을 사회가 책임지게 하려면 사회에 힘을 줘야 되는데, 그럼 그 힘을 통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사회를 어떻게 통제하냐? 민주주의로 통제하는 거다. 그래서 건강과 의료를 사회가 책임지게 하는 걸 뭐라 그러죠? 물어봤더니 이구동성으로 사회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 끝나고 우리 아주머니들 만세삼창했습니다. 사회주의 만만세.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원리가 무엇이 작동되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그것이 그 분야에 한정되는 것이나 전체적으로 확장되고 그것이 되돌리지 않으려면 권력의 문제까지 얘기해야 되는 거죠. 노동자가 우리가 무상의료나 혹은 무사교육을 쟁취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한 번의 개선이 아니라 영구적인 것이 되려면 결국 권력의 주체가 노동자 기업이 돼야 된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저는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의 선전선동은 한계가 있었던 거죠. 어쨌건 그런 식으로 이 과도적 강령은 의식의 성장의 길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의 성장의 측면에서 길을 잡아주는 것이고 요구의 수준에서는 노숙도를 놓아주는 것이고 그리고 정당의 강령이 아니지만 대중조직이 가질 수 있는 사회주의 강령이라는 말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이 없다 얘기하는데 사회주의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불온을 얘기하고 말하지 않을 것을 얘기하는 거고 반자본주의를 얘기합니다. 거기 혁명이 어떤 단어가 더 필요합니까? 혁명을 연상하지 않고 사회주의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3인주의 정당이 있어가지고 유의미한 득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반공으로 뛰들었던 이 나라에서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많은 자차로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우리들의 절박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주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혁명을 의미하지 않고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혁명을 연상하지 못합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태혁 동지가 제발 저한테 40분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러시아 혁명에서 비롯해서 많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여전히 제가 의문이 남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저는 과도강령도 이해강령도 혁명 없이 이게 안 된다라고 혁명하자라고 하면서 선동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그게 없으면 저는 이제 혁명을 추구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주체가 사회주의를 추구하든 아니든 자유주의 정권의 이중대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원턴 원치 않던 민중 권력을 추진하는 혁명을 실천 과제로 받아 가지 않으면 자유주의 정권가 이 대척점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한마디 좀 일단 아까 질문 한번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질문 안 하셨던 분 중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십니까? 예, 그럼 먼저 하고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가 진행될 텐데요. 부산하고 서울. 토론하신 발제자님들이나 토론자님들 다 답변하셔도 좋고요. 지금 우리 나왔던 오늘 발제문에서 과도적인 요구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선거 과정에서 부각되고 좀 절실하게 선전돼야 될 건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은 노동당에서 사회자이기 때문에 최근에 사회주대우 추진위원회에서 선전전을 계속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모이지 못했는데 그럼 함께 처음에 한 게 주거문제 선전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구를 가지고 시민사거리에서 하고 홍대 입구에서 하고 일자리 문제는 건대 쪽에서 좀 했고요. 토론회나 이런 부분들은 선전전은 아니고 기관산업 부분은 기관산업 국유화 관련해서 토론회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거의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하니까 저는 이 과도적 요구가
굉장히 좀 생생하게 보고 있고 특히 요새 정세가 그렇다는 느낌이 듭니다. 뭐 지금 뭐 가장 큰 불만은 여론조사에도 나오듯이 주거 문제죠. 그리고 뭐 가장 잠재적인 문제로 돼 있는 게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과감하게 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지금 새로운 당장 만들기 전에 거의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르주아들은 이제 서로 지지고 볶다가 결론이 나온 게 이제 그 주택 공급 양 갖고 좀 싸우고 있죠. 서로 뭐 나는 몇만 치라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때 뭐 그 이거 자체가 다 사기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그런 뭐 지대가 올라가고 계속 투기가 일어나는 원인들을 좀 해서 근본적인 것들을 제기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자리 문제만 해도 저는 좀 사실 민주노총이 거의 안 하고 있는 건데 뭐 이런 데 같으면 뭐 실업 문제를 갖고 무슨 집회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다음에 뭐 단체들도 안 하잖아요. 근데 청년들의 경우에는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뭐 취직이 안 되니까 뭐 요새 노량진이 제일 많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좀 허한 사람들은 뭐 주식 투기 좀 하고, 제가 최근에 한번 뭐 보니까 제가 아는 지인을 봤더니 아들이 갑자기 무슨 뭐 비트코인 공매를 해가지고 등록금을 되게 됐다 그런 얘기 들어서 황당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요새 청년들 상태가 참 어떤지 따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막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 정말 혁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말씀하실 때 참 혁명이니까 혁명이 무슨 말 같은 느낌인 거예요. 혁명이 이게 혁명이죠. 토지 부귀하라, 일자리 여기서 해결 못하니까 우리 사회가 해결되니까 해결 못하는 권력을 내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혁명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근혜 공주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거 문제하고 일자 문제하고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제주 선거나 이럴 때 후보를 못 내더라도 더 다른 분들 더 질문이 없으시면 그러면 황태규 군지 의견이던 질문이면 그걸로 맞춰도 될까요? 네. 네, 질문을 제 의견 2번이나 하게 됐는데요. 사실 좀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을 성도현 추진위원장님께서 조금 얘기하셨는데, 조태혁은 너무 혁명한데 너무 추상적인 붕 떠있는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당장이 혁명 정세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 헬조선 변혁추진위원회 그 인원 가지고 민주주의 혁명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그래서 권력 자본을 다 바꾸면 된다.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봐요. 여기 과도적 요구라는 거는 진짜로 사회주의 혁명 요구 이건 아니잖아요. 사회주의 혁명 상황이면, 혁명하는 상황이면 진짜로 그러면은 이유가 아니라 우리 자리에서 나오지만 진짜 생산의 사적 소유, 생산성 사적 소유 그것도 철폐하고 임대동 철폐하고 노동자국가 즉각 수립하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아니라 지금 이런 고민을 할 때는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혁명적 요구가 되고 한국 사회에서 혁명이 필요한데 주체들은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황도현 추진위원장님도 그러니까 이제 청년 얘기, 이제 투자해가지고 등록금 했다는 그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 주체적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노동자들, 민중의 혁명 의지를 고양시키고, 그걸 할 수 있는 좀 요구를 하면서, 이런 요구를 쟁취하려면 우리가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고양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단순히 개별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요구를 하려면 자본주의와 싸워야 된다. 그리고 이 요구를 하려면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노동자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노동자들을 분기시키는 걸로 해서 혁명으로 가자 이런 취지예요. 근데 지금 조태혁 동지는 당장 혁명하고 나서 다 하자 이런 건데 그런 건 없잖아요. 혁명 전단 관점도 없고, 그런데 지금 변혁 추진위도 사실은 지금 엄청난 규모의 조직은 아니잖아요. 당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제 제가 이제 좀 더 말씀드리면 이 과도적 요구라는 게 그런 의지를 고양시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사고를 높이기 위한 그런 지금 현재 사업 고민 속에서 나왔다 이런 부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태국지가 답변하시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 마무리 발언도 같이 마무리 발언까지. 황정화 동지부터 그러니까 민주주의 혁명, 노동개혁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혁명에 대한 이해가 아주 잘못돼 있고 오해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개혁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혁명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노동개혁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혁명도 자본주의를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생산 양식으로 생산 관계나 생산 양식에 있어서 자본주의 체제 내에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자본주의적 성격과 사회주의 지향하는 그런 민주주의 혁명입니다. 그리고 헬조선 혼자만의 이유로 당연히 가능하지 않고요.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정치투쟁, 광범위한 정치투쟁의 통일전선체가 필요하다. 예? 그 힘으로 거리에서 광장에서 투쟁을 통해서 바꿔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마무리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노동자 민중의 정권을 수립하는 집권의 길로 함께 투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정화 동지도 마무리. 아까 잠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도 청년 요구안을 갖고 대구에서 설명을 했을 때 느낀 거죠. 이제 요구안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그러면은 그러니까 받아들이시는 분들 입장에서 근데 이것도 좋지 않냐 저것도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나중에는 어떤 대안사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서 이 과도적 요구라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이 상상력이라는 것에 그러니까 굉장히 억눌려 있던 상상력이라는 것의 심지에 불을 붙일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속히 이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싸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제 보조발제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 보조발제로서 이렇게 저희가 또 특별히 강조하는 요구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많은 이렇게 좀 질문이 좀 나왔으면 했는데 좀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네요. 이제 오늘 토론회 이렇게 같이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좀 저도 느꼈습니다.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좀 듣다 보면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아직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해본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제 오늘 활동을 좀 오랫동안 이렇게 많이 해보신 그런 선배 활동가 분들 이렇게 좀 많이 모셨는데요. 말씀하시는 것들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은 오히려 선배 활동가 분들께서 오히려 좀 이제 뭔가 오랫동안 좀 이렇게 활동을 해오시다 보니까는 오히려 좀 역설적으로 시야가 이렇게 뭐랄까 기존의 운동사회 내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축소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느낌도 저로서 사실 좀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좀 기존 운동사회에서 운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제 주변의 뭐 청년들이나 주변의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과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하다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사회주의와 관련한 내용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과도적 요구를 이야기하고 할 때 반응들이 되게 좋은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회주의 대우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선전전도 이렇게 과도적 요구를 내걸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지나다니는 주변 사람들 반응을 보면은 되게 다양해요. 그중에는 뭐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뭐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제가 봤고, 또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이제 저희들이 발언하는 것 들을 때 막 이렇게 박수 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과도적 요구가 갖는 힘이 사실 그런 게 아닐까. 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걸 이제 뭐 기존의 운동 틀을 이용하거나 안 하거나 기존의 운동 틀에 상관없이 이렇게 대중들에게 곧바로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사람들한테 이게 호소력이 분명히 있고 이게 또 어떤 사회를 변화시킨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좀 늘 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비관을 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모델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그런 과도적 요구에 대한 이야기 좀 다양하게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을 해가지고 3시간이 넘었거든요. 토요일날 이렇게 이 시간에 잡은 것도 좀 여유있게 시간에서 토요일날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이제 과도적 요구를 제기하고 투쟁하자의 취지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조금 좀 안타까운 느낌이 있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더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어느 단체나 어느 개인들이나 자기의 어떤 이론을 가지고 실천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토론의 의미에서 보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임은 저희도 있고 다른 분들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어떤 기존에 있는 틀어지게 계속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과도적 요구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뭐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포착이 안 되는 측면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은 뭐 사실 이 용어가 우리나라 운동 내에서 뭐 보편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설명이나 설명회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좀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는 뭐 그 주장이 뭐냐 이런 요구를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선전선동을 꾸준히 해 들어간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또 계기들을 잡으면서 좀 이런 것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조차도 추진위원회 내부에서조차도 이제 수도권하고 울산은 조금 거리 차이가 있어서 수도권에 있는 동지들은 이걸 뭐 거의 몇 달 동안 계속 토론을 해가지고 뭐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뭐 이게 거의 끝까지 다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울산 동지들은 사실 처음 가서 이 설명을 했는데 울산 동지들이 처음에 이 부분을 들으실 때하고 그때도 한 3시간 반 했는데 3시간 반 끝나고 나서의 그 느낌이 좀 저는 달랐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이제 활동을 할 때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요구들을 가지고 같이 활동하고 있는 뭐 주변의 노동자들하고 얘기할 때 되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그러면 조금 뭐 어렵거나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좀 잘 안 되는데 이런 거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거 사회주의 아니냐 그러면 뭐 이거 맞아 이런 거 하는 게 사회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제가 여기에 어떤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조태준 말씀하셨듯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동지들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네. 활동을 안 하면서 계속 사회주의 얘기를 하고 뜬구름잡는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중들한테 접근해가는 사업은 안 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견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뭐 조태훈이나 우리 청년사회자 모임 견해가 많은 청년사회자 모임 동지라고 큰 견해 차이가 없는 건데 조태훈 동지 같은 경우도 좀 앞으로 계속 좀 대화도 하고 좀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저희도 제안하고 모색도 하고 또 제안하면 이거 뭐 사회주의 운동하는 관념노자들은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2021년에 한 토론회 사회를 맡아야 된다고 오늘 오후는 아니었을 것 같고 희망하는 게 분명히 딴 날이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저희가 그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했던 뭐 세팅이나 그 방향하고는 조금 다르게 진행됐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같은 점과 다른 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회주의 대응 추진위원회가 제기한 과도적 요구가 어떤 맥락 속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고 또 그런 게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다른 각도에서 보셨기를 오늘 오후 토론회가 어떤 뭐 설득의 과정은 아닌 거고 여러분들께 그걸 전달하고 그 필요성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공유의 과정이었으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시면 돌아가셔서도 자료를 보시고 새로운 맥락에서 이게 이런 주장이 나온 배경과 맥락과 지향까지 한번 더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오늘 토론에서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네 분 발제자 및 토론자들 그리고 청중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사회주의 대응 추진위원회 현식의 바르적 요구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